피해자들의 존엄과 기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수요 시위를 방해하기 시작한 극우단체들은 2021년부터 아예 이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일장기도 등장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소녀상 바로 옆에서 망언과 혐오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상 위안부 사기를 지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m, 그러다 30m, 최근에는 100m 밖까지 밀려났습니다. 최근 수요 시위가 이뤄졌던 장소인데요.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곳이 텅 비었습니다. 김병헌 이런 자들한테 정말 많이 시달렸고 영혼이 깨지는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눈물 나고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수요 시위를 방해해온 김병헌 씨는 경찰이 무도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당할 수 없어 거리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나흘 만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씨 등을 향해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무서워진 걸까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의 엄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설 때 혐오가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국외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인 탈당 권유를 결정했는데요. 상위 기구인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 최고위원이 직접 정당 가입 신청서를 받아준 인물로 입당한 뒤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 인물들을 제명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젯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 씨에게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11째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씨를 미화한 데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고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 부역자로 비난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고 씨는 즉각 불법적 결정이라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 서울시당 윤리보다 상위 기구인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걸 두고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에 대한 그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 하셔서 이유를 나름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친한계인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지도부가 자신의 시당 위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공천권을 빼앗으려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임원들의 멈춤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이 당 윤리위를 내세운 징계전으로 번진 건데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중의원 선거에선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가 일종의 사회 현상이란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극우적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지지를 손에 쥐면서 평화 무드를 탄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지 도쿄 신지영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실물을 보러 유세장을 찾은 앳된 얼굴의 지지자들. スローガンが日本列島を強くするっていうのが自分ちょっと惹かれて 심지어 아직 투표권이 없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政治あんまり興味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高市さんが就任してからなんか政治興味持って
なんか生で見れて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 요미우리 신문이 출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 자민당을 찍은 젊은 층은 2024년 총선보다 무려 1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팬덤을 두고 정치 현상이 아닌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멈춘 지금 더 나은 사회보다 당장의 생존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수성가로 총리까지 오른 다카이치가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私もすごく働きながら子育てしているので、なんかやっぱりその働く女性としてすごく憧れているので 일각에선 총리가 이 같은 막강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주변국들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전쟁 범죄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선 멋대로 사과하면 곤란하다고 비난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한 우리나라를 향해 기어오른다고 말할 만큼 극우 노선을 고수해왔지만 총리 취임 이후엔 강경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를 가늠할 첫 분수령은 이번 달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독도 행사.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 행사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관계마저 망치는 선택을 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총선 압승 직후 총리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거듭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 역시 취임 이후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펼쳐온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행보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앱스타인 관련 의혹이 이번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인물인 러트닉 상무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앱스타인을 만난 적이 없다던 러트닉이 2012년에 성범죄가 주로 이뤄지던 앱스타인이 소유한 섬 방문을 계획했던 내용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그러자 러트닉이 2005년 이후에도 3번 만났다고 말을 바꾸면서 사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앱스타인을 2005년에 만난 뒤 혐오감을 느껴 다시 만난 적 없다던 러트닉 상무장관. 하지만 지난 2012년 그것도 성범죄가 주로 이뤄졌던 장소인 앱스타인의 개인 소유 섬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The Epstein files show a very different record of interaction. 그러자 러트닉은 2005년으로부터 6년 뒤인 2011년에 한 번, 또 1년 반 뒤인 2012년에 한 번, 모두 3번 만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So 6 years later, I met him, and then a year and a half after that, I met him, and never again. 2011년엔 오후에 1시간 만났고 2012년엔 가족 휴가 중 배에서 앱스타인과 점심을 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섬 방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섬에서 목격한 건 섬에서 일하던 직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론 더 안 만났다고 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문건 중 자신과 앱스타인을 연결하는 이메일도 10통 정도일 거라며 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의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제기됐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단 한 줄, 대통령은 장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였습니다. Secretary Lutnick remains a very important member of President Trump's team, and the president fully supports the secretary. 그러나 러트닉의 이런 말 뒤집기는 사임 압력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사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도 러트닉의 의회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일본과 대만 대표단을 연이어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협상에 집중할 수나 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법원에 9억여 원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구속을 면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통장 잔고는 23원, AI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판사까지 속인 겁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 손님으로 온 한 20대 청년이 본인을 의사이자 코인으로 돈을 번 수십억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곤 게스트하우스 사장에게
크루즈 선박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보여준 의사 자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모두 AI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곧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사기범은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성이 일주일 안에 돈을 모두 갚겠다며 9억여 원이 찍힌 통장잔고 증명서를 판사에게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자 검사가 은행에 확인해보니 사기범의 계좌는 23원이 전부였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금융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까지 다 AI를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기범은 그냥 생성형 AI인 챗GPT에 숫자를 바꿔달라는 간단한 명령만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서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무력화한 건데 문제는 법원이 그동안 피의자들이 내는 서류의 진본 여부를 아예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법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황. 현재는 법원에서 위조된 문서를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설마 판사에게까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겠냐는 선의에 기초하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범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지만 위조 서류로 사기범을 풀어준 법원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AI 산업이 정말 돈이 될까요?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AI 업계 1위인 챗GPT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광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국 제일 먼저 광고를 도입한 건데요. AI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업계의 고민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왜소한 청년이 힘겹게 턱걸이를 하다 묻습니다. Hey, can I get a six-pack quickly? 근육질의 남성이 활짝 웃으며 답합니다. Perfect. That is a clear and achievable goal. 이어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제안하다 돌연 키높이 신발 깔창 얘기를 꺼냅니다. Tri-Step Boost Max. The insoles that add 1 vertical inch of height. AI 에이전트 클로드로 돌풍을 일으킨 엔트로픽이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 무대에 이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오픈 AI의 챗GPT가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한 걸 비꼬았습니다. 챗GPT는 이달부터 미국에서 무료 또는 저가 가입자에게 음식 추천을 부탁하면 음식 광고를 띄우는 식으로 답변과 연관된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I will disclose just as like a personal bias that I hate ads. I kind of think of ads as like a last resort for us for a business model. 선두주자 스스로 불편하다던 최후의 수단을 꺼낸 이유는 뭘까?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학습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AI는 아직 대중화 단계여서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막강한 데이터와 자본으로 무장한 구글 제미나이는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기업 시장에서도 전문 능력을 앞세운 엔트로픽 클로드가 점유율을 높이며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 광고를 도입하게 된 챗GPT. 다만 답변의 광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있는 AI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1차적인 우려들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가 정말 돈이 되는지 시장에선 잊을만 하면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건지 AI 산업이 한 번은 답해야 할 질문에 대해 업계의 고민이 본격화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달걀 찾는 분들 더 많으시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위생이나 사육 환경 등을 고려해서 동물복지 인증이 붙은 달걀을 구입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농가에선 동물복지가 말뿐인 것 같습니다. 홍희표, 정혜인 두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동물복지 달걀을 생산하는 국내의 한 축산 농가. 널찍한 축사 바닥에 닭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워낙 많은 닭이 부대끼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축사 옆에는 죽은 닭의 사체들이 구석에 뒤엉켜 있습니다. 밀집도도 원래도 높은 뿐더러 입구 쪽에 완전히 몰려서 소음과 암모니아 독성 악취 때문에 힘들거든요. 닭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동물복지 달걀 생산 농가. 깃털이 한 움큼씩 빠져 벌건 피부가 드러나거나
날개뼈가 그대로 보이는 닭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전문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When the chickens are stressed, trigger the feather pecking also. Stress weaken also the immune systems of the birds, which makes the birds more vulnerable to the skin diseases. 모두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국내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들입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 기준은 방목장 크기와 조명, 회, 깔집의 유무 등 70여 가지. 하지만 대부분의 조건이 설비 위주로 돼 있어 실제 사육 환경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500곳 넘는 전국 동물복지 농장을 담당 인력 10여 명이 관리해야 하다 보니 매년 진행하는 사후 점검도 촘촘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만 마리를 사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당연히 닭들을 방사도 하겠지만 과연 얼마큼 해야 되는지 소비자들은 그걸 알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달걀에는 생산 환경을 숫자로 표시한 난각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야외 방목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닭이 낳은 달걀은 1번, 축사 안에서 풀어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은 2번으로 동물복지 달걀은 대개 1, 2번에 해당합니다. 좁은 닭장 안에 갇힌 닭이 낳은 3, 4번보다 생산비가 보다 많이 드는 만큼 가격도 많게는 1.5배에서 2배가량 비쌉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돈을 더 내면서까지 동물복지 달걀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 달걀을 찾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마트에서 달걀을 사면서 난각번호를 확인하는 모습은 이제 낯익은 풍경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세요? 아무래도 좀 닭이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좀 좋은 알을 낳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물복지 달걀을 고른 소비자가 생각한 축사 환경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2번인데 이렇게 키우죠? 슬퍼요. 너무 안쓰러워요. 혹시 좀 상상하시던 모습이 있으세요? 저는 1, 2번이면 이 자유롭게 이렇게 방목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충격적인 걸 봐서 사람으로 치면 도둑에 가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그러네요, 좀 마음이. 하지만 이 정도 환경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전체 달걀 가운데 1번, 2번 달걀은 10% 정도. 90% 달걀은 닭이 움직이기도 어려운 비좁은 닭장 안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수준의 난각번호 4번의 기준 면적은 0.05제곱미터입니다. 이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곳에서 닭들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달걀에서 살충제까지 발견되면서 좁은 닭장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듬해 최소 면적을 1.5배 늘리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시 생산자들이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7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행이 예정됐던 건 지난 2025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다시 2년을 유예시키면서 비좁은 닭장의 개선은 더 미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건 동물복지를 위해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평생을 좁은 닭장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닭을 한 마리라도 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길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냥 기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늘 했던 것처럼 일본을 사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0여 명씩 늘리면서 의정 갈등 이전 정원보다 늘어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용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정부가 당초 계산했던 수치보다 5년간 증원 규모를 1,000명가량 적게 내놓은 걸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 보정심에서 줄이고 줄여 나온 건데도 결국 668명. 의료계 눈치 얼마나 봤으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조차 기존 논의보다 너무 축소한 규모 아니냐며 비아냥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가 늘어나니 이제 월급이 줄겠다며 증원 문제를 돈과 연결짓는 글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다가 의대 증원의 원칙을 저버리고 숫자 흥정만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환자보다는
의료계 눈치를 좀 많이 본 것 같고 의료계가 집단 행동하지 않고 정부의 이 추진 방안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계산하고 거의 맞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 의대 증원의 출발점은 당연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지역 격차는 더 심각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낸 이유입니다.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AI 기술 도입과 의료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의사 인력수급추급위원회가 내다본 부족 의사 수는 2037년 기준 최대 4,800명. 신서울대학 공공의대 인력을 빼도 연간 800명 정도까지 증원이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자 점점 줄었습니다. 의료계가 수련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반발한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5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총 3,342명으로 연평균 668명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산출한 숫자보다도 약 1,000명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부정적입니다. 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숫자에 매몰된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의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2년 가까운 의정 갈등 끝에 나온 증원 숫자. 그 사이 응급실은 멈췄고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원 규모는 부족하고 대책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을 어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어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달 또 다른 남성 사망 사건과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법으로 이뤄진 상해 사건에도 이 여성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